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더이자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K방산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이 라이벌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독일산 무기들을 제압하고 사업 수주를 따내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피말리는 경쟁 끝에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누른 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보트라는 명품 잠수함을 개발하여 운용하면서 연합군을 괴롭혔는데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2차 대전 중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유보트였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종전 후에도 독일의 재래식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198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기술을 이전받으며 잠수함 건조 능력을 키워왔는데 이제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독일 못지않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독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긴 합니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한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걸어왔던 길처럼 실력과 가격으로 승부를 하면 될 일인데 독일은 비겁한 꼼수를 쓰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옛명성을 잃고 추락해가는 독일 방산의 처참한 민낯과 정정당당히 성능으로 맞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독일 무기의 시장 점유율은 2013에서 2017년 6.1%에서 2018에서 2022년 4.2%로 약 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이 177%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독일의 방위산업 위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의 국방 예산 감축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독일은 배짱 장사를 시작하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2%까지 감축했고 특산품인 레오파르트2 전차의 생산 라인도 16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신흥 강자가 유럽 진출을 시작하자 정상적인 대결로는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수준까지 방산 역량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에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독일이 선택한 극약 처방이 온갖 로비와 정치적 압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2 A7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지만 이 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노르웨이에 되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르웨이는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2 A7을 도입한 셈인데요. 대한민국 K2 흑표의 경우 우리 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 남짓이었고 증가장갑과 능동방어장치 등 추가 옵션을 탑재한다 해도 100에서 1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미 구형 레오파르트2 A4를 운영 중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2 A7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물론 2027년 중반은 되어야 전차 인도가 완료된다는 걸 깨달은 노르웨이는 독일이 추가로 제안한 레오파르트2 A8 구매까지 거부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으니 이쯤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본전치기는 한 셈입니다. 오히려 진짜 손해는 독일이 봤는데요. 그렇게 기를 쓰고 저지했지만 K2 흑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등에서 차기 전차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나토의 영향력이 약한 동유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취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독일이 대한민국 방산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과거 튀르키예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쿠르드족 학살을 저지르자 독일이 일방적으로 펜저하우비츠 2000 수출을 금지해버린 탓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로
전쟁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일은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나라들에는 무기 판매 금수 조치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꾼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아 K9A1 개량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독일로서는 졸지에 제 손으로 경쟁자를 키워낸 꼴인데요. 더불어 지상 최강 자주포라고 자만하던 펜저하우비츠 2000을 관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UAE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자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독일산 엔진에 안주했던 우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독일의 어이없는 이중잣대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척하지만 정작 독일은 무려 30년간 EU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암암리의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여지없이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뒷구멍으로 해군 장비와 잠수함 수출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핑계였는데요.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합의한 게 2020년이지만 같은 해 독일은 튀르키예에만 무려 10억 달러, 하나 1조 3,295억 원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무기를 규정했을 때 기준이고 외신 추적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장비와 물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독일의 대튀르키예 총수출액은 10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독일의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연관 따위를 들먹일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것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안보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리스-T 150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중동을 향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해제한 셈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콕 집어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피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예멘 내전과 이에 관련된 나라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무기 수출 금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의 외교 정책과 인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일은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물론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하며 존중받을 만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멘 내전이 잠잠해지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자 독일은 슬그머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일례로 2022년에는 그동안 반대하던 유로파이터 수출을 공동 프로젝트라는 명목을 내세워 은근슬쩍 예외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일은 2022년에만 646억 원이 넘는 무기를 팔아치웠고 2023년에는 200억 원에 가까운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0년 디젤 엔진을 걸고 넘어진 독일 탓에 K9의 UAE 수출이 불발되었던 걸 떠올리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이 은근슬쩍 물밑에서 무기 수출을 시작한 2021에서 2022년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주무장인 아이리스-T 수출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동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고유가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예산이 넘쳐나고 이 덕에 높은 군사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기보다 수입하는 걸 선호하고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돈 팍팍 쓰고 불만 없는 손님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서글픈 얘기긴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국가 간의 경쟁 덕에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
강화와 방위산업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중동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과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2023년 들어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65%로 급증하며 시장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제 방위산업의 급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노릴 수 있는 중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의 맞대결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은 제 손으로 소총 하나 못 만들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격 성능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K9A2와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 대동소이합니다. 두 자주포 모두 10초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한데요. 다만 3분간 최대 발사의 경우 K9A2가 9에서 10발인 반면 펜저하우비츠 2000이 20발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1시간 지속 사격 기준 K9A2가 분당 4발에서 6발 포격이 가능한 데 비해 펜저하우비츠 2000은 최고 3발이 한계입니다. K9에 우리 군의 대화력전 개념이 반영된 만큼 단시간에 최대한의 포격을 퍼붓는 것보다 비교적 장시간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고화력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자주포 모두 장단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펜저하우비츠 2000은 도저히 운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선 승무원만 5명에 2023년 기준 대당 가격이 무려 248억 원에서 268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 2023년 초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0개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구입하는데 268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걸 반영한 수치입니다. 비슷한 기간 K9이 대당 151억 원에 수출된 것과 비교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심지어 이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었는데요. 아무리 중동에 부국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큰 가격 차이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능이 비슷한 무기를 구태여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도입하는 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신 나간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이 한국 무기를 수출 경쟁에서 꺾으려면 기적을 일으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거나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하는 라이벌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앞서가는 라이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레오파르트2 전차.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텔레그램 영상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부대가 러시아 드론에 의해 격파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남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주간 공격 기동을 수행하던 우크라이나 전차 부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으며 실제로 전차 한 대가 격파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충격적인 것은 피격당한 전차가 구식 T-64 탱크가 아니라 독일의 최신식 전차인 레오파르트2 모델이었다는 점인데요. K2 흑표 전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의 포탑이 날아가면서 완전히 폭파된 장면에 독일 전차를 도입한 국가들은 한바탕 뒤집혔습니다. 레오파르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길게 행렬을 찌어 움직이던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가 러시아 드론에 포착되었고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레오파르트2 전차가 격파당해 폭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의 탱크 손실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527대였지만 이 중 60% 이상이 소련의 주력 전차였던 T-64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레오파르트2의 격파 영상 때문에 독일과 우크라이나는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인데요. 전차 강국 독일의 주력 전차가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허망하게 격파당했다는 소식에 서방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살상무기 수출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왔는데요. 지난 1월 21일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배치된 동독제 D30 122mm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했다가
독일 총리인 올라프 슐츠까지 나서서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랬던 독일이 유럽 각국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자 돈 냄새라도 맡은 것인지 갑자기 태세 전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엔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운용해왔던 레오파르트2 전차들의 우크라이나 반입을 선심쓰듯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결정을 유럽은 격렬히 환영했고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가 속속들이 도착하자 러시아제 전차보다 훨씬 우수한 서방제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나토군의 사기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자마자 레오파르트2 전차가 러시아의 공격에 허망하게 터져나가며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물론 연합군 역시 반격의 기세가 꺾이고 말았는데요. 레오파르트 전차는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70년대에 개발된 레오파르트2 전차는 서방에서 최초로 실전 배치된 3세대 전차이자 13개 국가에서 3,000대가 넘게 운용 중이었는데요.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접어들자 독일은 레오파르트3의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의 레오파르트2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방어력 강화와 화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포탑 전면과 전측면 일부에 설치된 고경도 경사장갑인 쇼트하머의 추가 덕분에 포탑 전면 방어력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요.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는 레오파르트2가 뛰어난 기본기 덕택에 롱런하긴 했지만 다른 서방제 전차들과 비교하여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까발려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롱텀 사용기를 쓸 만큼 오래전부터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군은 진작부터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도 아니고 훈련 도중 포탑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부터 시작해 곳곳에서 레오파르트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더구나 지난 2016년에는 시리아에서 티르키예 해군과 IS가 펼친 전투에서 티르키예가 운용 중이던 레오파르트2 전차 8대가 격파당하고 심지어 2대는 IS에 노획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전차 운용이 미숙한 튀르키예군의 전술 실패라고 말하며 레오파르트2 전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당시 튀르키예가 도입한 레오파르트2 전차에는 능동 방어 장치도 없으며 후방과 측면의 장갑이 취약하고 각진 포탑의 형태가 매복 공격에 취약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 독일의 주장은 힘을 잃었죠. 구관이 명관이란 명언도 방산무기 앞에선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유럽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는 이미 폴란드군 내부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전차 강국으로 이름을 높였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신화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독일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반대했던 것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게 아닐까요?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7 역시 근본적으로는 80년대 전차의 설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해당 전차의 도입을 결정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한국의 K2 대신 레오파르트2A7을 사기로 한 노르웨이 국방부는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수 주전 당시 K2 전차와 레오파르트2의 성능 테스트를 담당한 노르웨이 방산청에서는 K2를 구매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노르웨이 국방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보고서를 묵살하고 독일 전차를 선택했었습니다. 당연히 로비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새로운 전차는 언제 도착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노르웨이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다른 길을 선택했던 폴란드만큼은 이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듯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전차 전문가가 현대전에서 한국이 K2가 왜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지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년 넘게 미군 기갑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동성훈장과 공로훈장을 받은 니콜라스 모란 중령은 치프틴이란 이름의 군사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폴란드의 한국무기 도입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K2 전차의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So why on earth did Poland decide to go all in on the K2? The question of how good is K2 is an interesting one.
K2 is a modern lethal tank. The main gun is in effect the Rheinmetall 120/55. The Koreans have some of their own ammunition. The one getting a lot of attention is the Korean Smart Top Attack munition, which is in effect a sort of a tank-fired version of a bonus or sidearm type round. Fire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enemy, it deploys a parachute, seeks out an armored target, and fires an explosively formed projectile into it. An interesting question, however, comes in terms of its protection. K2 is not a particularly heavy tank, but on the plus side, it also has a somewhat smaller profile. And depending on how it's configured, you'll see that the K2's turret looks differen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ensors and active protec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adding systems to a tank after it has been designed is that normally it's not a very efficient process. So sticking trophy on top of an Abrams adds a couple of tons to the weight, not least because some ballast needs to be added to balance out the turret. It's dead weight in effect. 이제 레오파르트2가 피격당한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전차가 어떤 무기에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전차 미사일의 완벽한 방어 체계와 장갑을 갖춘 전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만약 똑같은 상황을 우리 K2가 맞닥뜨렸다면 어땠을까요? 니콜라스 모란 중령과 K2를 경험해본 폴란드의 현역 전차병들은 여기에 한결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K2 전차는 험지와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기본 성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있게 설계된 전차인 만큼 장갑 보강이나 회피 기동에서 훨씬 유리했을 거란 분석인데요. K2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2 수준의 강력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지만 60톤에서 70톤에 달하는 다른 전차들과 달리 55톤가량의 다소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주력 전차들과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여유 중량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회피 기동에서도 최고의 기동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데요. 높은 확장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응장갑이나 능동방어장치, RCWS 등 다양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K2 전차만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모란 중령은 K2 전차를 분석하며 한국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중요한 무기 판매 전략으로 활용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독일과 미국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국가들을 감동시켜 한국 무기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